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분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굽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 예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보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겪은 사연을 알리게 되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게 마음잡아 신청해 봅니다. 저는 결혼하는 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돌변하는 태도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오게 됐었죠. 남편과 저희 집안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저희 쪽이 재산은 더 많았기 때문에 처음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저를 상당히 이뻐해 주시고 딸 같다고 엄청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싫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혼 생활하는데 힘든 부분들은 없어지잖아요. 보통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성격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매년 2번 있는 명절날 2손 2발 들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처럼 생각을 하신 건지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보인다며 결국 명절날 대판 싸우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 또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보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가 집안 만나기 1달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니?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희 집안에 결혼시킬 이유가 이제 없는데 뭘 결혼 허락해달라는 거야? 너희 집안에 결혼시키면 나한테 득될 게 있는 거니?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 집안 아직 망한다는 소리 없어요. 그저 지금 잠시 경기가 안 좋아진 것뿐이에요. 저희 아빠 여태까지 잘 헤쳐나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전부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냥 무작정 통보식으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저희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상당히 불안해하셨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조금 주춤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뒷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머님과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셨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부족한 것도 없는데 절절매면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며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때의 남편과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삐걱거린다면 앞으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도 헤어지자고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결국 상견례 자리는 파투가 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과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혀버렸거든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연락하고 매달리고 있었고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뜻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충격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할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다시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서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털어놓은 불만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는 경솔했다. 나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 생각해봐라. 너희 집안 조사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털컥 건넸다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면 엄마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완전 이해 못한다고 하진 않겠지? 임신했으니까 출산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너도 똑같은 시애미 입장이 될 텐데 나처럼 그런 행동이 안 나올까? 서로의 감정이 상했던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가 집안 웃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식재료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 사업장이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량보다 사업장에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2곳을 줄이게 되면서 어머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저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찌됐든 시댁 집안보다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양가 집안 결혼을 위해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고 그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버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부터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기도 잘 못 본다며 나중에 따로 전화가 올 때 통화 한번 하자면서 아버님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계속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상견례 장에까지 나오지 않으니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가하셔서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위한 진지한 상견례였고 저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속 시원하게 어떤 상황이길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지 어머님을 보며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이고 저희 부모님도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도 저 결혼시키겠다고 시간 내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건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치매가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라 집에서만 생활해야 돼. 밖으로 나가면 돌발 상황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든. 이런 말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얘기 안 했다. 치매가 자랑할 일은 아니잖니. 그러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모든 일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했을 거야. 지금은 완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라 매출도 많이 상승한 편이지. 그 덕에 이렇게 이쁜 며느리도 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으로 집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어머님과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순조로웠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마냥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남편에게 어머님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전화해보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베란다에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하게 인사하러 올 필요 없다며 나중에 따로 부를 때 얼굴 보자고 통보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시댁집에 들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어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댁집에 치매가 심하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닐까봐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셔서 오히려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며 출산을 위해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썼고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뒤에서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난 모습에 하늘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꿈꾸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도 했고 몸조리도 끝난 상태가 되자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괜히 무리하시는 것 같아 괜찮으실 때 초대해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괜찮다며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같이 오길 바라셨습니다. 결혼식 할 때보다 시댁에 가는 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통화 이후 마음의 진정은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에 들어와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들뜬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셨어.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야. 그동안 집안 정리도 다 끝내셨나 봐.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차려줘서 마음에 걸렸다고 이번에 신경 좀 써주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그랬다고? 갑자기? 나한테 단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왜? 내가 어머님 댁에 가는 게 싫은 거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서운하게. 내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데려가기 싫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시댁에 가는 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싫다고 말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은 마지못해 가자고 얘기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제 기분을 한순간 꺾어버렸고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그런 마음 잘 알면서 남편의 행동은 실망스럽게 다가왔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버님 얼굴 한번 못 뵌다는 게 말이 돼요? 치매가 심하던 그렇지 않던 인사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 얼굴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고 아버님도 손자가 보고 싶으실 텐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꺼려하는 남편의 행동이 더 수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냉전 상태에서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아침 일찍 향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저에게 의문의 한마디를 뱉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과 마주치지 말라는 소름 돋을 정도의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말라며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한마디 한 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집에 도착했고 저희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양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엄청 큰 초호화 저택이었어요. 어머님은 손주를 안아보겠다며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받으셨고 그렇게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안과 관리해주시는 가정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아버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주방에 맛있는 음식 한 상을 차려주셨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식사부터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 앞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밀어주셨고 신경 써주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모두가 둘러앉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거실에서 신기한 눈빛으로 아이 보고 있는데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 꽤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고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의문의 정체는 얼굴을 푹 내린 채 주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 맞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일어나자 남편은 제 팔목을 잡더니 인상을 쓰면서 조용한 말투로 앉아 있으라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돌발 행동이 나올 것 같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하게 앉아서 주방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낯설었고 아버님이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냉장고에서 먹을 거 몇 개를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과 남편이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에 저 또한 엄청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문을 천천히 닫으면서 저희가 앉아있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계속해서 바라보시더니 뒤늦게 문을 닫으셨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오시는 순간부터 가족부분들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엄청났었고 살갑게 다가가 인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만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어머님은 자고 가라며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하고 계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하룻밤만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숨 푹 쉬며 고개를 끄덕이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간 아버님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제 궁금증은 더욱더 증폭이 되었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집에 돌아가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과 거실에서 한참 동안 대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졸린지 칭얼거렸고 어머님도 피곤한 것 같아 쉬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댁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당신에 대한 배려라고. 이런 배려 나는 원하지 않고 그저 빨리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싶을 뿐이야. 너는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여기서 자고 가고 싶냐? 우리 어머니가 자고 가라고 해도 집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나한테 뭐 말 못한 거 있어?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딱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수상해. 내가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말 안 한 비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구만. 진짜 치매 맞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런 식의 분위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남편의 행동이 짜증나기도 했고 계속되는 답답한 행동들에 아버님이 계신 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뿌리치며 아버님이 계신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주방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님이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불이 켜져 있어서 검은 형체만 있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서울 정도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순간적인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치매가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방문을 다시 열어 2층으로 올라가는 아버님을 보았고 남편은 뒤이어 잠이나 자라며 아기 겨우 잠들었는데 깨겠다며 한심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혹시 몰라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 옆에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이를 안고 다시 재우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화장실을 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아기 재우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눕히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아 거실 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거실의 2층에 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고 셋이서 싸우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2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에 바짝 기대어 대화를 마저 듣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아내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워둔 계획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왜 이렇게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건데요? 제발 아버지와 제가 알아서 하게끔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다가 아내가 알기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요.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다. 나는 이런 쌀쌀맞은 역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기어 나와야겠어? 왜 우리 며느리한테 겁을 줘서 무섭게 만드는 건데? 당신 행동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 알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당신을 치매 환자로 보겠냐고. 하는 행동이 귀엽잖아. 나는 뭐 며느리 안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싶다고. 상견례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말도 못 붙이고 많고 많은 병 중에 왜 하필 치매인 거야? 생각들이 그렇게 없어? 여기 오래 모여있다가 아내가 깨어나서 우리 셋이 있는 거 보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제발 조심 좀 하자고요. 우리가 여기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 출장 간 집주인한테 매달 나가는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가정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했던 상황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고요. 이번 건 상당히 큰 거예요. 아내 집안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은 다음 계획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몸조심하시고요. 제가 사업 물려받는 순간 교통사고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전 재산 챙긴 다음 이 바닥에서 뜨면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계획에 없던 아기가 생긴 게 최대 복병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다들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요. 어머니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진짜 여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집안 돈 뜯어내려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밑작업 제대로 한 만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계획된 접근이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아이를 안고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향해 무서울 정도로 뛰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아이를 꽉 껴안은 상태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 모습에 당황을 한 듯 재빠르게 몸을 숨겼고, 저를 본 주민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다음 제가 도망친 집으로 향했는데, 그 안에는 불이 꺼진 상태로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재빨리 도망을 친 상황이었고, 경찰분들이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모두 알리자 믿을 수 없다며 엄마는 쓰러지셨고, 아빠도 정신적인 충격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남편이 저에게 말한 신상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인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저희 신변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었죠. 그래도 생활은 해야 돼서 부모님과 장을 보다가 아기 기저귀가 축축해서 화장실 들려 갈아준 다음 나오는 도중 갑자기 장인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저와 아이를 누군가 낚아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급하게 마스크를 벗으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곤 절대로 마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는 아버님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산을 뜯으려고 워낙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계속 미행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한 뒤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손자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네가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 주차장에서 남편이랑 아들이 너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동안 마음 주지 않으려 했던 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모든 진술은 내가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전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지? 미안한데 우리 손자 마지막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심의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님은 저와 아기가 다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몰래 저한테 접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자를 잠깐 안아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계획은 너무나 나쁜 범죄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 시간 지체할 수 없어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시댁 집안은 전부 잡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의 범죄 사실을 전부 얘기하면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저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몇 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계획에 당한 가족들은 전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붙잡히긴 했지만 어머님의 결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모두 다 징역을 살고 있지만 어머님이 마지막에 손자 한번 안아보겠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충분히 받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족을 지금 현재 살아있게 해준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다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모든 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신 분들 또한 항상 조심하시고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